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정부가 결국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과잉 대응으로 불법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흐르고 있는 전국 상황을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의 퇴진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명령 발동이 반헌법적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대규모 인력 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안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출근길부터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사령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 패하면서 16강 진출이 험난해졌습니다. 대표팀은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반드시 꺾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분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만약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 이거 2004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명이고 관련 운수사는 209곳입니다. 시멘트업 운송 거부자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현재 전국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항만 물동량이 급감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멘트와 정유, 철강 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평소의 10분의 1 수준인 2만 2천 톤만 운송됐습니다. 시멘트 운송량이 급감하면서 레미콘도 평시 대비 15%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을 포함해 전국 900여 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이 현재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유업계는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대부분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일선 주유소에서 공급 차질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도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출하가 사실상 막혀 포스코는 하루 2만 7천 톤, 현대제철은 하루 5만 톤에 달하는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7천여 명, 전체 32% 정도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 발령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와의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강제 업무 복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삭발을 포함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지은 기자. 네,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이번 조치에 따라서 화물연대도 반발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잠시 뒤 이곳 컨테이너 기지에서 총파업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반발하면서 전국 거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삭발식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앞서 국무회의가 진행됐던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멈추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지만 정부가 예고대로 의결을 강행하면서 이렇게 반발에 나선 겁니다. 당시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화물 노동자에게 불리한 운송을 강요하기 위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업무 개시 명령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적 처벌에 더해 운송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압박하면서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데다 헌법상 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일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더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상반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죠. 국민의힘은 업무 개시 명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관련해 오늘 오전에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강경 대응만 강조하며 상황을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리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라며 타협을 강조했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일몰제 3년 연장과 함께 적용 분목 확대 등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요? 민주당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론을 발의하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아침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엄격하게 물겠다고 밝혔는데 무작정 사표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그냥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를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다면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조금 뒤 열리는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조세 소위는 파행했는데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주장하는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예산 갑질로 발목을 잡고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와 위원장, 원내 지도부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 단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행이 반복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막판 협상을 제기했습니다. 협상이 오늘까지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일단 협상은 재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전인 오후 2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원래 본교섭 날짜는 어제였는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20여 분 만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교섭안을 내놓으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겠다고 했고 사측도 총파업이란 극단적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오늘 다시 협상이 속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조가 제시한 교섭 시한은
오후 6시까지인데 막판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갈등의 쟁점은 뭡니까? 네, 주요 쟁점은 인력 감축 여부입니다. 1조 원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인력 1,500여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사측이 강제 구조 조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2인 1조 근무 규정까지 지키기 힘든 상황인 만큼 추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은 내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또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을 고려해도 노선별 운행률이 50에서 7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대체 인력 등이 있어서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어쨌든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져 시민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총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확보해 평시 대비 83% 수준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평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낮 시간대는 평시의 72% 정도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KTX와 무궁화호 등을 운영하는 철도 노조도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2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민영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1,000여 명이 넘는 인력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고 당시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는데 현장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158명이 목숨을 잃은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통행이 제한됐었는데요. 지난 11일 참사 2주 만에 통제선이 해제되면서 지금은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오후 들어선 이곳을 찾아 추모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내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그것도. 또 아직 참사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판 구조물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는 것도 발견됐는데 한 시민은 참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라는 메모를 남기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좁고 깁니다. 또 조금 오르다 보면 골목이 매우 경사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골목 특성상 사고 위험성이 큰 겁니다. 이런데다 골목에서 내려가려는 사람과 골목 밑에서 올라오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골목 위편에는 술집과 음식점이 즐비한 3개 음식거리가 있는데요. 이곳의 골목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더 비좁게 만든 건 바로 해밀턴 호텔의 불법 건축물입니다. 해밀턴 호텔의 불법 테라스는 여기까지 설치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철거돼 용접 흔적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철거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일방통행이나 이런 불법 건축물의 철거 조치가 미리 이뤄졌더라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환됐던 박 구청장은 이번이 3번째 조사입니다. 또 특수본은 조금 전에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도 조사를 받기 위해 특수본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보강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합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그간 압수품 분석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건자도 밝힐 계획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구속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입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로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살 당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하고 또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관계기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튿날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잦은 월북 결론이 내려졌던 건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 회의 직후 국방부는 군사정보 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밤 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검찰을 상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사본이 삭제됐을 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관례대로라면 모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된 상태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담기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을 맞은 오늘 그동안 이룩한 국방력 강화 성과를 선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신들을 넘보고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멸적의 보복 의지로 가득 장전된 주체 병기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8일 감행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기술로 안아온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을 직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는 싣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실험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면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맞닥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할 능력과 책임이 중국에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주 전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인터뷰에선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으로 연일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안 하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는 압박도 곁들였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안 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반도와 이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영내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국위에 배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에 단일 대우로 대응하지 못해 효과가 없었다며 강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런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타이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화상면담을 거론하며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 맞춤형으로 정부가 협력을 다해줄 생각이라고 밝혔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한국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과 단독 인터뷰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했는데 당분간 언론사 개별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안 적힌 흰색 A4 용지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과 통제에 무언의 저항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조차 검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참가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더해 최근 우루무치 화재 참사까지 발생하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봉쇄 대신 자유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이에 경찰이 통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집회가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재 참사가 일어났던 신장 위구르의 우루무치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와 우한 등 최소 12개 주요 도시 거리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CNN도 최소 16개 지역에서 시위가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50여 개 대학 학생들도 시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선 학생들이 프리드만 방정식을 적은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프리드만의 발음이 프리드맨, 해방된 사람 또는 자유롭게 하라, 프리 더 맨과 비슷하죠. 당국 검열을 피하면서 자유를 외친다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또 프리드만 공식이 우주 팽창과 관련된 공식인데 이 시위가 더 퍼져나갈 거란 의미를 담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위의 성격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반봉쇄 요구로 시작한 시위가 이제는 중국의 황제는 필요 없다며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향했습니다. 시 주석의 퇴진 외침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을 맞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시위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테난먼 민주화 시위 이후 33년 만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서 나오면서 중국이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베이징과 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대학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부당한 구금과 폭행 등 과잉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테난먼 민주화 시위 이후 전국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33년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가 규모 면에서는 테난먼 민주화 시위만큼은 아니지만 자칫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any of these protests restrain themselves by targeting local officials and trying to express their loyalty to the center. But this time you see slogans chanting like Xi Jinping step down. 중국의 봉쇄 정책과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과잉 대응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은 중국 당국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시위에 절제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도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역시 중국 당국이 집회와 사상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잇따르는 연대 시위 역시 중국 지도부에는 큰 부담입니다. We should end his dictatorship because he only care about he only care about himself, his dictatorship. So this is why many people died. 중국이 내세워온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이해 앞으로 중국 당국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위.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이야기하는 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7년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사시다가 지난해 말에 귀국한 우수근 한중 글로벌 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반정부 시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중국에서 시위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작년 말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네, 그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축적되어 오다가 지난 10월 달에 20차 당대회 이후 완화될 거로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만 참고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중국 당국도 그것을 계기로 완화하기로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운이 안 좋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생겼고 20차 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 3년임이 된 다음에 주요 고위직에다가 인사 이동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이 많았던 것이죠. 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파만파 확진자가 생기니까 다시 강하게 봉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던 뭐 중국 사람들 인내심 강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인들조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우연한 일로 인해서 그것이 촉발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중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연락하면서 전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국 당국은 뭐 중국 언론 같은 경우는 보도를 통제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국 현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고 또 중국인들도 이미 해외 쪽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참았지만 20차 당대회 끝났는데도 완화시키지 않고 더군다나 우르무치에서의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불상사 대처 방법을 두고 보면서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 우르무치 화재 사고요. 1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어떤 화재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상적인 경우라면은 소방차가 와서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할 텐데 철제로 많이 문을 막아놓습니다. 그랬군요. 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아직 권위적인 측면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철제 펜스로 막아놔갖고 소방 당국이 아파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소화가 쉽지 않게 됨으로써 희생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걸 갖다가 당국은 뭐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민심을 잃은 거군요. 예. 지금 이제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그 반 시진핑 구호도 나오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합리적으로 완화를 해달라. 다른 나라도 저렇게 하는데 오미크론 오히려 너무 겁먹지 마라. 우리도 다 알고 있다.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 하지만 여기서 사실 중국 당국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중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료 인프라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중국의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초창기에는 대응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중엔 독이 된 것이죠. 면역력 있는 사람들이 적고 또 확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나와서 전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그냥 위드 코로나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간락파고서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갑자기 풀 수는 없고 그러다니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백신 개발을 장려하고 또 백신 접종을 장려하지만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국민들은 임계치에 도달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대학에서도 시위가 확산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상하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죠? 그렇습니다. 그 상하이에서 15년 동안 가르쳤고 또 작년에는 3개월 동안 베이징 대학에 머물렀는데요. 학생들의 지금 생각은 뭡니까? 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서구하고 의료 차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국가가 놓여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 같은 경우 바로 여기서는 이제 경직된 권위주의 체제의 좀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이 되는 것인데요. 네. 위에서는 제대로 잘 해라. 하지만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라. 하지만 인사고과에다가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을 반영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에서는 너무 그렇게까지 경직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것이 현장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예. 네, 저희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나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뭐 지난 2년 동안 그걸 겪으셨잖아요.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중국 같은 큰 나라, 사람이 많은 나라, 땅이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네네. 예를 들면은 그 한 아파트에 제가 아는 사람 한 아파트에 3사람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옆방에 있는 친구가 그 회사에 갔다가 주변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나도 같이 사니까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다른 지방에 출장 갔다 왔어요. 근데 출장 간 상태에서 고위험군으로 걸렸어요. 이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3명 다 자가격리. 내가 앞에 잠깐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공원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도 자가격리, 나도 위험하니까 다 자가격리. 그렇군요. 이러다 예. 보니까 중국인들로서도 참기가 쉽지 않고 또 경제 타격도 상당히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은 그래서 이제 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에서는 혹은 중국 국내에서는 완화해라. 사망자 생기더라도 우리는 감내한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에서는 완화했다가 정말 어르신들부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딜레마인 겁니다. 한 번에 풀 수도 없고 초창기에 코로나를 너무 잘 막아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형국이기도 한 것이죠. 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풀 겁니다. 아. 중국은 풀기로 했었고요. 또 예. 10개 정밀 방역 조치라는 걸 푸는 것이고 지금도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고 시위 사태입니다만 해외 그 항공편 같은 건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완화시켜 나갈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초유의 사태에 봉착됐지 않습니까? 이 시위 사태에 굴복해서 완화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은 나중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완화는 시키지만 각 지역별로 정밀하게 완화를 시키지만 하지만 이 시위 사태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죠. 미국의 일부 언론은 4월까지 내년 4월까지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 우리 잘못된 예측이군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 몰랐는데 20차 당대 작년 올해 10월 달 끝난 다음에 완화되기로 저는 분명히 몇 군데서 듣고 알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좀 더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더 빨리 완화시키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완화시킨다라든가 여러 가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되게 말았고 따라서 완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네. 예. 지역별로 단계별로 점차 완화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일단 이 사태가 제2의 천안문 사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불상사가 정말 예측지 못한 불상사가 생겨서 시민들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하게 된다면요.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신중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황 들어봤고요. 중국 당국의 지금 딜레마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거리 응원전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심 곳곳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치킨집과 호프 등도 북새통을 이루면서 가나전의 응원 열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응원과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 홍대의 주점. 월드컵 2차전 가나와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가게 안을 북적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가나 부셔! 가나 부셔버려! 붉은 악마 상징 뿔머리띠를 하고 태극기를 온몸에 휘두른 사람들. 카타르에 있는 대표팀까지 닿을 정도로 가게 안에 응원 열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선수들의 몸짓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고
좋아하는 선수가 잘해주길 바라며 친구들과 함께 힘찬 응원도 보내봅니다. 손흥민이 골 넣으면 다 좋아할 것 같고 I say 필승, you say 코리아, 필승 코리아 이런 느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축구 동호회 회원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빠를 따라온 3살배기부터 퇴근 뒤 유니폼까지 챙겨온 직장인까지 대표팀을 응원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2골 차로 밀리며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던 찰나 연이어 터진 골에 얼싸안고 함성을 지르며 환호합니다. 끝내 역전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온 힘을 다해 싸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도 한 경기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승점 4점으로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축구 응원은 역시 치킨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물밀듯 들어오는 배달에 아예 직접 포장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저번 경기 때는 주문을 했는데 너무 늦게 받아서 이번에는 한 2-3시간 전에 미리 주문해서 픽업하려고 와 있었어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 뜨거운 응원 열전. 끝까지 16강의 희망을 놓지 않는 시민들의 응원은 다음 달 2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가나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뒤 아쉬워하는 손흥민 선수 옆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은 가나 스태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아쉬워하며 경기장에 주저앉았는데 오토아도 가나 감독을 비롯한 가나 코치진이 다가와 손흥민 선수를 위로했습니다. 이때 가나 스태프 한 명이 손흥민 선수 옆으로 다가가 어깨 동무를 하며 셀프 카메라를 찍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가나전에서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을 퇴장시킨 앤서니 테일러 심판에 대해 해외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일러 심판은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대표팀의 마지막 코너킥 기회에서 종료 휘슬을 불었고 벤투 감독이 항의하자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표팀 사령탑 가운데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퇴장당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영국 더선은 평소 EPL에서 테일러 심판에 비판적이던 팬들이 테일러가 또 경기보다 자신이 더 주목받는 일을 했다. 테일러의 테러가 세계로 확산되는 걸 봐서 즐겁다는 등의 비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위 대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은 아침보다 낮고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15도 이상 곤두박질하면서 마치 한겨울 같은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따뜻한 외투와 그리고 목도리, 장갑 등 보온용품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중부와 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철원 영하 11도, 서울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무려 15도에서 2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전과 광주는 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5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 소식도 있는데요.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7cm가 넘는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내륙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또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입니다. 정부가 결국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불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는 강대강 대치 상황.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